청취자님, 혹시 머릿속에 그 형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보통은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있거나 막 숨가쁘게 뛰어다니는 그런 거친 모습을 상상하죠. 맞아요. 아니면 취조실에서 엄청 날카로운 눈빛으로 용의자를 쏘아붙이거나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방대한 기사와 연구 노트들을 보면요. 1970년대 한미 양국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두 명의 전설적인 형사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의 그런 뻔한 편견을 아주 보기 좋게 깨부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한국 안방극장의 영원한 아버지로 불리는 수사반장의 박반장, 그리고 미국의 독보적인 심리수사관 콜롬보 경위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리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자료들이 단순히 아유 그땐 그랬지 하고 넘어가는 과거 텔레비전 쇼에 대한 추억 여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 앞에 놓인 이 자료들의 핵심 임무는요. 이 두 명의 형사가 수사라는 완전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회학적으로 해부하는 겁니다. 아, 사회학적 해부. 그리고 그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1970년대의 한국과 미국 사회가 도대체 정의와 인간애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분석해보는 거죠. 대중문화가 시대의 결핍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 이 두 작품만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거든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청취자님도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시절 팽팽했던 범죄 현장 한가운데로 푹 빠져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훑어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시선을 빼앗긴 건 바로 두 사람의 겉모습, 즉 이미지였습니다. 재미있게도 두 형사 모두 시그니처 아이템이 트렌치코트잖아요. 맞아요. 둘 다 트렌치 코트를 입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코트를 걸치고도 뿜어내는 공기나 철학은 완전히 정반대로 갈라집니다. 먼저 최불암 배우가 연기한 수사반장의 박반장부터 볼까요? 네, 제공된 연구 노트를 보면 최불암 배우가 그 경찰이라는 직업이 주는 특유의 위압감이나 권위적인 상징을 덜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막 쫙 펴고 걷기보다는 약간 구부정하게 몸을 숙이고 다니고요. 날카로운 명령조 대신에 무언가를 깊이 고민하는 듯한 아주 푸근하고 느릿한 어조를 썼죠. 그게 단순히 캐릭터의 버릇이 아니라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건 당시 국가 권력의 최선선에 있던 경찰이라는 존재를 대중의 눈높이로 끌어내려는 아주 치밀한 설정이었습니다. 범인을 억압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시장통에서 마주칠 법한 든든한 동네 아저씨로 다가간 겁니다.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완성한 거네요. 그래서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나오잖아요. 어떤 일화죠? 당시 방송국으로 엄청난 양의 전화랑 편지가 쏟아졌대요.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억울한 도난 사건도 박 반장님이 좀 오셔서 해결해달라는 거였어요. 아, 시청자들이 허구의 캐릭터를 현실의 구원자로 믿어버린 거군요. 맞아요. 가장 믿음직한 어른으로 느꼈던 거죠. 그만큼 대중의 일상 속에 진심과 신뢰라는 전공법으로 아주 깊숙이 침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면 콜롬보 경위의 트렌치 코트가 등장하죠. 이 코트는 전혀 다른 무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명색이 로스앤젤레스 강력반 엘리트 형사인데 묘사된 행색을 보면 솔직히 거의 경악할 수준이잖아요. 구겨질 대로 구겨져서 도무지 세탁한 적이 없어 보이는 낡은 레인코트에 베벌리 힐스 고급 저택 사이에 주차하기 민망한 고물 푸조 자동차, 그리고 싸구려 시가까지 물고 있죠. 처음 콜롬보를 마주하는 용의자들은 진짜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조차 의구심을 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자료의 분석가들은 이 품없는 외형을 철저하게 계산된 반권위적 페르소나라고 정의합니다. 반권위적 페르소나요? 네. 콜롬보가 상대하는 용의자들은 대부분 막대한 부와 권력을 쥔 오만한 상류층이거든요. 콜롬보는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어수룩한 사람처럼 행동해서 그 자아식 과잉인 용의자들이 완벽하게 방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아, 노트에 그 묘사가 나와요. 용의자의 아주 비싼 고급 카페 뒤에 실수인 척 싸구려 시가제를 툭 떨어뜨리면서 막 굽신거리는 장면이요. 그게 완벽한 심리전의 시작이었던 거네요. 범인이 속으로 생각하겠죠. 아, 이 멍청하고 가난한 형사는 내가 완벽하게 속여 넘겼다. 바로 그 확신하며 안도하는 찰나의 순간, 그 방심의 틈을 파고드는 콜롬보의 치명적인 움직임이 이어지잖아요. 문 닫고 나가려다가 싹 돌아서면서 던지는 그 유명한 대사? 아, 제가 하나를 깜빡했네요. 네, 그 한마디와 함께
범인의 완박했던 알리바이 속에 있는 치명적인 모순을 아주 예리하게 찔러버리죠. 바로 그 대비가 두 캐릭터의 핵심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박 반장이 인간적인 연민과 신뢰라는 따뜻한 전공법으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젖힌다면, 콜럼보는 자신을 낮추는 위장술과 차가운 논리로 범인의 오만함이라는 철갑을 한 겹씩 벗겨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한쪽은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다른 한쪽은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는 방식이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냉철한 관찰자와 따뜻한 동네 아저씨의 대조적인 접근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두 형사가 가진 근본적인 차이가 드라마 전체의 구조나 수사 방식 자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수사반장부터 볼까요? 수사반장의 수사 방식은 단순히 누가 범인인가를 찾는 데 머물지 않죠. 맞아요. 훨씬 더 중요하게 매달리는 질문은 왜?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야만 했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19세기 한국의 뼈아픈 시대상이 거기에 그대로 녹아있거든요. 급격한 산업화 물결 속에서 시골을 떠나 서울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마주했던 극심한 가난과 정보의 부재 같은 거 말이죠.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서 결국 범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압박을 집요하게 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반장의 수사 과정이 무슨 천재적인 번뜩이는 추리나 화려한 과학 수사랑은 거리가 멀었던 거군요. 그렇죠. 박 반장을 필두로 한 형사팀 전체가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잠복 근무를 하고 낡은 구두미창이 닳도록 길바닥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탐문합니다. 그야말로 끈기와 땀의 과정이죠. 노트에 기록된 수사반장의 가장 대표적인 클리셰 장면이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취조실 장면 말씀이시죠? 네. 땀 흘려 범인을 잡아서 수갑을 채운 뒤에 마주 앉아서 무섭게 호통을 치다가도 결국에는 그 체념한 범인 앞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는 그 대목이요. 범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국밥을 먹을 때 박 반장이 혀를 차며 어쩌다 그랬어? 하고 묻는 장면은 정말 상징적입니다. 단죄하고 처벌하는 걸 넘어서 한 인간의 망가진 삶을 보듬어주는 것, 최소한의 온기를 쥐어주는 태도가 바로 그 시절 대중이 열광했던 휴머니즘 수사극의 진수였던 거죠. 반면 콜롬보의 세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추리물의 룰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파격적인 오프닝 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에피소드가 시작하자마자 시청자들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범행을 저질렀는지 생생하게 다 보여주잖아요. 이른바 도치형 추리극,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힌 추리물 방식이네요. 처음엔 저도 자료 읽으면서 아니 이렇게 패를 닦아놓고 시작하면 시청자가 무슨 긴장감을 느끼고 드라마를 볼까 싶었어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그 파격적인 오프닝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탄생시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사는 더 이상 범인이 누구인가에 머물지 않아요. 그럼 질문이 어떻게 바뀌나요? 저 엘리트 범인이 만들어 놓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 없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이 허술해 보이는 형사가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하우라는 논리로 무너뜨릴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아, 1대1 두뇌 싸움이군요. 맞습니다. 수사반장이 범인과 형사, 나아가 사회 전체가 교감하는 감정적 치유의 과정이라면, 콜롬보는 감정이나 연민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철저한 지적 결투입니다. 오직 논리와 증거로 객관적 사실을 확정짓는 심리 스릴러적 긴장감이네요. 두 드라마가 시청자에게 주는 카타르시스의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쫓는 범인들의 계층 차이입니다. 계층 차이요? 수사반장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범인들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시민들이잖아요. 가난한 공장 노동자나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가장들처럼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죠. 자료에 등장하는 명문장이 이 상황을 아주 묵직하게 관통하더라고요. 화려한 성장 뒤에는 더 짙은 그늘이 길게 들이온다. 당시 한국 사회의 이면을 정확히 찌르는 문장이네요. 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빌딩 숲이 솟아오르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 이면에 가려진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수사반장은 범죄 수사물을 빌려 그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를 안방극장으로 끌어왔고요. 시청자들은 범인을 단순히 욕하기보다는 그 기구한 사연에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훔쳤다는 거죠. 그런데 콜럼버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콜롬보가 겨누었던 칼끝의 방향입니다. 수사반장이 사회의 밑바닥을 향했다면
콜룸보는 정반대로 사회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하거든요. 범인들이 전부 상류층 엘리트잖아요. 저명한 의사, 베스트셀러 작가, 변호사, 정치인, 대기업 경영자 등 하나같이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독점한 특권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뛰어난 지능이나 지위 때문에 자기가 일반 대중보다 우월하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조차 자신의 완벽한 지적 능력으로 은폐할 수 있다고 자만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콜롬보의 그 볼품없는 행색과 싸구려 시가가 폭발적인 카타르시스의 도구로 작동하는 거군요. 그렇죠.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돈과 권력으로 무장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던 콧대 높은 특권층의 위선이 성인 형사의 집요한 질문 몇 개에 하나하나 박살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 논리적 붕괴의 순간을 목격했을 때 대중이 느꼈을 지적 유희나 통쾌함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을 것 같아요. 범죄 수사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치열한 계층 간의 대리전이었던 셈입니다. 자료의 분석을 깔끔하게 요약해보자면 이렇네요. 수사반장이 범죄를 사회 전체가 다 함께 끌어안아야 할 사회의 병증으로 보았다면 콜롬보는 특권층의 위선에 대한 단죄로 그렸다는 것. 1970년대라는 같은 시간대를 통과하면서도 양국의 대중이 처한 사회적 현실과 결핍에 따라 정의를 해석하는 거울의 각도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드라마의 설정과 캐릭터가 시대를 이토록 완벽하게 담아내다 보니 극을 이끌어간 두 주연 배우의 실제 삶 역시 엄청난 파도를 겪었다는 기록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하더라고요. 최불암 배우와 피터 포크 배우의 살 말이죠. 네, 최불암 배우의 경우 박반장이라는 캐릭터가 당시 대중이 절대적으로 갈구하던 가장 이상적이고 믿음직한 아버지상 그 자체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배우 본인도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바르고 책임감 있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대한 사회적 무게를 짊어지셔야 했죠. 대중의 염원이 배우의 실제 삶과 무겁게 포개진 거네요. 그런데 피터 포크의 삶의 궤적은 훨씬 더 복잡한 아이러니를 남깁니다. 시청자들의 뇌리에 각인된 콜롬보는 아주 소박하고 털털하고 계산속이 없는 인물이지만 기록에 따르면 피터 포크 본인은 엄청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 어수룩해 보이는 걸음걸이나 시가를 무는 타이밍이 전부 철저하게 계산된 정교한 연기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현실의 피터 포크는 극중의 서민적인 콜롬보와는 거리가 있는 아주 복잡한 예술가였던 겁니다. 특히 자료 뒷부분에 묘사된 그의 말년 투병 생활 보도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피터 포크가 말년에 심각한 알츠하이머 투병을 하면서 자신의 대표작인 콜롬보조차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족 간의 법적 분쟁 보도까지 더해졌고요. 대중은 콜롬보 경위가 현실에서도 영원히 지혜롭고 모든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해주는 불멸의 존재에게 바랐을 텐데요. 병마 앞에서 무너져가는 현실 배우의 유한한 삶을 지켜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껴야만 했죠. 참, 배우와 캐릭터를 과연 어디까지 동일시하고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씁쓸함과는 별개로 두 드라마가 도달하고자 했던 정의의 도착점은 분명했습니다. 한쪽은 연민과 이해라는 가슴으로, 다른 한쪽은 증명과 추리라는 머리로 길은 달랐지만요.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대중의 갈망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채워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세상이 혼란스럽고 부조리가 판을 쳐도 진심을 잃지 않는 형사, 혹은 진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형사가 악을 이겨낸다는 그 카타르시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의미요? 네, 오늘 깊이 파고든 이 1970년대 두 영웅은 단순히 오래된 가상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청취자님, 시대가 영웅을 통해 어떤 위로를 얻고 싶어 하는지를 투명하게 비춰주는 거울이었던 거죠. 한국은 성장의 그늘에서 함께 울어줄 아버지가, 미국은 엘리트들의 위선적인 장막을 찢어줄 지적인 해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제공된 자료의 결말에 따라 청취자님들께 직접 질문을 한번 던져주시죠. 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 모든 것이 급변한 2026년 한국에 새로운 영웅이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박반장일까요? 위선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콜롬보일까요? 아니면 이 둘을 합친 완전히 새로운 영웅일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박반장의 시대에는 가난이, 콜롬보의 시대에는 특권층의 오만이 범죄를 낳는 가장 큰 사회적 그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초연결된 2026년 현재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잉태하는
가장 깊은 그늘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화면 너머로 수천 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면서도 실상은 철저하게 혼자 버려져 있는 극심한 소외와 군중 속의 고독일지도 모릅니다. 아, 소해와 군중 속의 고독.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의 영웅은 훌륭한 추리력이나 한 끼의 국밥을 넘어서서 철저히 고립된 현대인들의 외로움이라는 미궁을 해독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외로움이라는 미궁을 해독해내는 영웅이라. 오늘 탐구의 여정을 함께하신 청취자님들의 가슴 속에 아주 긴 여운이 남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지금 우리가 진짜 마주하고 있는 이 어두운 그늘은 무엇인지, 그 어둠을 밝혀줄 새로운 영웅은 어떤 얼굴을 하고 다가올지 청취자님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며 저희와 함께 깊이 점수해 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자료들을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